2025년 12월 상하이 최대 조선소의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3천억 원짜리 선박이 반쯤 만들어진 채 도크에 방치됐죠. 용접공들은 작업을 중단했고 발주처는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이 중국 주요 조선소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선박의 74%를 휩쓸며 압도적 1위였던 중국의 점유율이 2025년 말 59%까지 추락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4%에서 26%로 2배 가까이 치솟으며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중국의 싸고 빠르게 전략이 무너지고 시장이 비싸도 안전하고 확실한 배를 선택하면서 주문서가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중국이 무너지는데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달러당 1,472원이라는 고환율과 한국 기준 금리 2.5%라는 경제적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선박 건조에는 보통 3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흔들리면 선수금으로 버티는 조선소는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하이의 한 조선소 재무팀장은 2024년 초만 해도 매달 신규 수주 5건씩 따내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계약서에 도장 찍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더니 가을쯤엔 아예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죠. 선수금이 마르자 기존 공정을 돌릴 현금이 부족해졌고 결국 용접공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물량 공세로 승부를 봤지만 시장의 요구가 변하면서 한국으로 주문이 몰리는 역전극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데이터를 보면 2024년 중국의 점유율은 환산 톤수 기준 65.1%였는데 2025년 58.8%로 떨어졌거든요. 한국은 같은 기간 20%에서 25.9%로 치솟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주량입니다. 중국의 수주량은 전년 대비 35% 폭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8% 증가했죠. 숫자만 봐도 시장의 선택이 어디로 향했는지 명확합니다. 고환율 시대에 환율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갖춘 조선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였지만 한국은 신뢰로 맞섰고 결국 시장은 신뢰를 택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배 몇 척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환산 톤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CGT, 즉 Compensated Gross Tonnage죠. 이게 뭐냐면 선박의 복잡도와 크기를 종합해서 환산한 무게입니다. 단순한 배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건조 난이도와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은 선박 한 척당 평균 4.1만 환산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1만 환산톤에 그쳤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국이 중국보다 2배 더 무겁고 복잡하며 비싼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질적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경차 100대를 팔아서 판매 대수에서는 이겼지만 한국은 비행기 50대를 팔아서 실질적인 돈, 즉 수익에서 압승을 거둔 겁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단순히 많은 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배였던 거죠. 발주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500억짜리 단순 벌크선 10척을 주문하는 것과 3천억짜리 LNG 운반선 2척을 주문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금액도 크고 기술도 복잡하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배를 많이 만들어도 그게 저부가가치 선박이라면 시장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장악하며 진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조선업의 본질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긴 건조 기간을 버텨야 하는 금융업에 가깝죠. 선박 계약을 체결하면 선주로부터 보통 전체 금액의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미리 받습니다. 이 돈으로 자재를 사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3천억 원짜리 배라면 600억에서 900억 원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 흐름이 끊기거나 조선소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는 돈도 날리고 배도 못 받게 됩니다. 선수금 지급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계약금으로 10%, 강제 절단할 때 10%, 용골 거치할 때 10%, 이런 식으로 공정 단계별로 조금씩 지급받다가 인도 시점에 나머지 4,050%를 받는 구조죠. 그래서 발주처는 조선소의 기술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때 배를 만들어 넘길 수 있는 신용과 재무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거든요. 부산의 한 해운사 구매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비슷해 보여도 3년 뒤에도 그 회사가 살아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조선소의 차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환율이 변동하면 수입 자재비가 급등하죠.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조선소의 현금 흐름은 점점 말라갑니다.
결국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인 겁니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튼튼한 재무 구조와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필수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가상 재무 담당 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2024년 초 3천억 원짜리 벌크선을 수주하고 선수금 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장부상으론 이익이 150억 원 정도 남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2025년 중반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강판 가격이 톤당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10배 올랐거든요.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강판이 5천 톤이니까 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용 구리 가격이 환율 영향과 공급 부족으로 톤당 9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급등한 거죠. 배 한 척당 약 1200톤의 구리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 42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강판, 구리, 거기에 수입 기자재 환율 차이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배 한 척에서만 약 50억 원의 원가가 순식간에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미 계약된 금액은 올릴 수 없죠. 선주와 맺은 계약서에는 3천억 원이라고 박혀 있으니까요. 150억 원 남을 줄 알았던 이익이 100억 원 적자로 돌변했습니다. 이 임원은 밤마다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어떻게든 자재비를 줄여야 하는데 품질을 낮추면 계약 위반이고 그렇다고 손해를 보고 만들 수도 없고 환율과 자재비 변동은 조선소의 마진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이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공정을 멈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수급 문제가 터지자 공정이 2달 이상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발주처로부터 독촉 전화가 빗발쳤죠. 납기 지킬 수 있는 거 맞죠? 계약서대로 안 되면 위약금 물어야 하는 거 아시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 발주처들이 중국산 선박을 불신하게 되면서 신규 수주 입찰 경쟁에서 한국 조선소에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싱가포르의 한 해운사는 중국 조선소와 계약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발을 뺐습니다. 같은 업계 지인이 중국에서 배 봤는데 6개월 늦어졌다더라. 우리도 위험하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신규 수주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새로운 선수금 유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공정을 돌릴 현금이 부족해지는 거죠. 조선소는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즉 신규 수주를 따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신규 수주 감소, 선수금 유입 중단, 현금 경색, 공정 지연, 계약 취소 압박이라는 치명적인 사이클이 중국 조선소들을 덮쳤습니다. 2025년 중국 조선소 여러 곳에서 이런 자금 경색과 공정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죠. 상하이의 한 조선소는 결국 3천억 원짜리 선박 건조를 중단하고 선주에게 선수금 반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을 자재비와 인건비로 쓴 뒤였죠.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발주처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선박의 종류에 따른 기술적 신뢰도 때문이었죠.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벌크선은 척당 500억에서 700억 원 정도 하는데 설계가 단순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한국이 압도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즉 LNG선은 척당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영하 163도의 가스를 보관하는 멤브레인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멤브레인 탱크는 두께가 0.7mm에 불과한 스테인리스 막을 사용하는데 용접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가스가 유출되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거든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죠. 한국의 주요 조선 3사,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LNG선 승무척을 수주했는데 중국은 거의 수주하지 못했죠. 거제도의 한 용접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NG선 용접은 머리카락 두께만큼의 오차도 허용이 안 돼요. 20년 경력이 있어도 떨리는 작업이죠. 이런 초정밀 작업을 중국이 따라잡기엔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기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니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중국산 LNG선에 3천억을 맡기고 폭발 위험을 감수할 순 없으니까요. 결국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을 구축했고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발주처 김선주 씨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김 씨는 대형 LNG 운반선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중국 조선소가 5% 저렴한 2,850억 원을 제시하고 한국은 3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선택하면 1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정지연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만약 중국 조선소가 공정을 6개월 지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김선주 씨는 이미 에너지공사와 용선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하루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의 용선료를 받기로 했죠. 그런데 배가 6개월 늦게 인도되면 이 용선료를 하루도 못 받는 겁니다. 6개월이면 180일, 계산해보면 용선료 손실만 250억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용선 계약 위약금 50억 원까지 더해지면 총 3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죠. 150억 원을 아끼려다 300억 원을 날리고 결과적으로 150억 원의 순손실을 입는 겁니다. 이게 발주처의 계산기입니다. 김선주 씨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150억 더 주더라도 납기를 지키는 한국으로 가야겠다. 실제로 2015년 노르웨이의 한 해운사는 중국 조선소와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이 납기를 4개월 지연시키자 위약금을 물더라도 한국으로 가는 게 이득이었던 거죠. 발주처들은 이제 초기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납기 지연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 위약금, 평판 손실까지 모두 계산해 넣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명확했죠. 비싸더라도 확실한 한국입니다. 발주처들은 초기 구매 비용만 보지 않습니다. 30년 운항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지보수, 연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소유 비용, TCO를 따지기 시작했죠.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연간 연료비만 약 300억 원이 듭니다. 만약 연료 효율이 10%만 좋아져도 어떻게 될까요? 1년에 30억 원, 30년이면 9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산 선박은 선체 설계와 프로펠러 효율이 우수해서 중국산보다 연비가 평균 8에서 12% 좋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해운사 CEO는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중국이 싸 보였는데 엑셀에 30년치 연료비를 입력하니까 한국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초기 가격이 5% 비싸더라도 30년 운용 시 총 비용은 한국산이 15% 더 저렴합니다. 여기에 고장 빈도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죠. 중국산 선박은 평균 3년마다 한 번씩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한 반면 한국산은 5년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수리를 위해 항구에 정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하루 정박에 기회비용만 수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량 문제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배는 운항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연료 전지 같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이미 선점했죠. 연료 효율, 고장 빈도, 탄소 배출량, 모든 면에서 한국산 배가 압도적인 경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들은 이제 눈앞에 150억이 아니라 30년 동안에 900억을 보는 겁니다. 조선소의 자금 운용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신규 수주라는 페달을 계속 밟아 선수금을 받아야만 기존 공정이 돌아가거든요. 2025년 중국 조선소들의 페달이 멈춘 결정적 계기는 국제해운회의소 등에서 공유된 나쁜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업 붕괴는 극장 화재와 같죠. 중국산 선박의 엔진 결함이나 용접 불량 같은 작은 사고 소식이 퍼지자 모두가 출구로 몰렸습니다. 그리스의 한 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배는 아직 문제 없는데 옆 회사 중국산 배가 고장났다는 소식 듣고 바로 계약 취소했어요. 공포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발주처들이 납기 지연 위약금 2배, 품질 문제 시 즉시 환불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자 중국 조선소는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어느 조선소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소문 확산, 선주 불안, 계약 조건 강화, 선수금 반환 압박, 현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중국 조선업을 덮쳤습니다. 상하이의 한 중견 조선소는 2024년까지만 해도 직원 2,500명을 고용하며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신규 수주가 한 건도 안 들어오자 직원을 1,200명으로 줄였죠. 결국 그해 12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주요 조선소 12곳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위기를 맞았거든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신뢰는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극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만으로도 사람들은 도망치고 그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2026년부터 국제해사기구 IMO의 탄소 집약도 지수 규제가 강화됩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선박은 운항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80유로에서 100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1년에 배출하는 탄소가 약 10만 톤인데 톤당 100유로면 연간 1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이에 따라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연료 전지 등 한국이 선점한 친환경 선박 기술이 시장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한 해운사는 이미 한국에 메탄올 추진 선박 5척을 발주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선단의 50%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하는데 한국 말고는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미국은 여기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든요. 중국산은 150만 달러, 타국적은 100만 달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사는 미국 항만에 들어갈 때마다 50만 달러, 약 7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1년에 미국 항만을 20번 드나든다면 1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탄소 비용, 항만 수수료,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과 환경 규제 대응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체스판의 룰이 바뀌었는데 중국은 여전히 옛날 룰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룰에 맞춰 준비를 끝냈고요. 한국조선업은 친환경 기술 선점,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화, 안정적인 기자재 공급망 구축이라는 3가지 전략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로 1등을 했던 중국은 현금 흐름과 신뢰 문제로 무너졌지만 한국은 고부가 가치 기술로 2등에서 역전에 성공했죠. 발주처들은 가격과 점유율이라는 숫자보다 납기 확실성과 안정적 현금 흐름이라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조선업의 본질은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임을 이번 사태가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경제 읽어주는 채널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